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이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있는 서민들에게는 천문학적인 수익을 본 대장동 의혹이 그야말로 남의 나라 얘긴데요. 대장동 의혹부터 혼란에 빠진 부동산 시장까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선임연구위원, 정동근 변호사, 도시의경제 송승현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 국정감사 시즌이고 최근에 국정감사가 기승전 대장동이다 할 정도로 대장동 이슈가 전체를 흡수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회 국정감사 행안위 국정감사에 참석을 했는데, 그때를 돌이켜 보면 야당이 결정적인 한방 없이 좀 날카로움을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장동 이슈라는 게 부동산과 또 결부가 돼 있다 보니까 전문가로서 이재명 도지사에게 좀 던지고 싶은 질문, 거기서 풀리지 못한 여전한 의혹들에 대해서 좀 어떤 질문을 던지고 싶으신가요? 일단 이제 행안위 국정감사가 끝나고 지금 이제 국토위 국정감사가 지금 이제 목전에 있는데요. 실제 그 과정에서 일단 그 법적인 책임 여부를 떠나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 대장동 사건에 대한 여러 가지 의구심이라든지 또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상대적 박탈감이랄까요, 그런 등등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이재명 현재 그 경기도지사 후보죠. 여당 후보로서의 경기도지사인 그 이재명 후보의 어떤 답변 태도나 이런 부분들은 다소 조금 그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 비해서 좀 아쉬움이 있었다. 태도가 사실은 여전히 이제 그동안의 이익 환수 부분이 자기가 이제 당군 이래 최대의 이익을 환수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았다는 점에서요, 상당히 좀 아쉬움이 있고요. 왜냐하면은 이 부분으로 해서 사실 대장동 사건을 갖다 우리가 한번 쭉 보게 되면은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가슴앓이, 즉 마음의 상처를 입은 분들이 대단히 많거든요. 네. 가장 첫 번째로 해당되는 지역의 원주민들. 그렇죠. 원주민들은 사실은 이게 공영 개발과 또 민간 개발의 어떤 결합 형태라는 그 이유만으로 사실은 공영 수용을 당한 것이기 때문에 거의 사실은 헐값에 사실 자기의 재산, 평생을 살아오던 그 터전을 갖다가 넘겼다는 그런 측면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분양을 받은 분들은 또 이게 또 공영 개발에서 민간 개발로 넘어간다는 이유로 해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면 높은 분양가에 분양을 받았다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개발이익 환수가 상당히 많이 됐다고 하지만 지금 경실련 어제죠. 경실련 발표에 따르면은 상당 부분의 이익이 결국은 민간 개발자에게 귀속됐다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결국 성남 시민들이 성남 시민에게 귀속되어야 될 부분들이 결국은 제대로 귀속되지 못하는 가운데 민간 개발업자의 어떤 수중으로 들어가 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내 집 마련을 꿈꾸고 있는 무주택 서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지금 이야기하는 언급되는 돈 단위 자체가 몇백억, 최소 몇백억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상실감을 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좋은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안고 있었던 거기에 내 집 마련의 꿈을 사실은 많은 민간 개발업자들의 주머니를 채우는 식으로 이 전체적인 사업 구도가 짜여졌는데, 결정적으로 본다면 왜 이분이 법적 책임을 떠나서 이 사업을 이렇게 제대로 컨트롤을 할 것도 아니면은 전체적인 사업 구도를 성남시가 주도적으로 인허가권을 가져가는 식으로 했느냐 하는 부분인데, 왜냐하면 전체적인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를 넘게 되면은 국토부 장관이 전체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컨트롤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전체적인 계획은 당초에는 100만 제곱미터가 넘을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을 그 이하로 축소하면서 성남시장이 전체적인 인허가금과 사업 전체에 대한 설계를 가지고 주도적으로 하는 식으로 바뀌었기 예. 때문에 책임지지도 제대로 해내지도 못하고 책임지지도 못할 뿐이 전체적으로 이것을 안고 가서 지금 이러한 사단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 좀 더 지금 와서 제가 법적인 책임 여부를 떠나서 조금 자중하고 많은 국민들이나 무주택 서민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조금 나타나도록 좀 처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발언들과 그 의미 부여에 대해서만 비판과 지적을 해주셨는데 변호사시잖아요. 변호사님께서는 보셨을 때는 지금 뭐 풀어야 할 의혹도 굉장히 많고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도 많을 것 같은데 이번 사안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이제 뭐 법적인 부분은 결국은 이제 수사기관에서 뭐 밝혀져야 그렇죠. 될 부분이고, 뭐 사실 국감에서 질문 하나 던진다고 해서 뭐 이재명 지사가 소위 이제 뭐 예능 프로식 뭐 표현을 좀 빌리자면 뭐 낚여서 이렇게 대답을 할 가능성은 없겠죠. 근데 결국은 이제 이재명 지사가 평소에 표방해왔던 어떤 공공 중심의 그리고 개발 이익이 민간에 돌아가는 부분을 상당히 환수했다.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 좀 디테일한 질문을 하나 던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사실 이제 이재명 지사가 일관되게 주장한 것은 원래 LH 중심의 공공개발 중심으로 이제 대장동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결국 당시에 이제 국민의힘의 반대로 이것이 이제 민간이 참여하게 됐고 그래서 자기가 대장동 사업을 설계했다라는 의미는 전체적인 어떤 구조를 설계한 것이 아니라 개발 이익이 민간으로 가는 것을 상당 부분 자기가 공공으로 환수하는 것을 설계했다 이런 의미로 얘기를 했고 그래서 국민의힘 쪽에서 반대를 하지 않았더라면 당연히 이제 공공이 100% 이익을 가져갈 수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자기 스탠스를 고정시켜 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국감에서 뭐 특히 조금 뭐 국민의힘 쪽에서는 결국 그분이 뭐 이재명 지사인가 뭐 그다음에 천화동인의 뭐 실소유주가 뭐 이재명 지사인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인데 사실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뭐 이재명 지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는 사실 명백히 예상이 된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각자의 스탠스가 고정된 상황에서 서로 평행성을 달리는 어떤 국감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재명 지사가 결국은 민간으로 갈 개발 이익을 상당 부분 공공에서 환수를 했고 그 금액이 무려 5,500억 정도에 이른다고 네. 얘기를 했는데 과연 제대로 그렇다면 환수가 이루어졌는지 어떤 공공 부분이 더 가져갈 수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것이 개발 이익을 무조건 공공이 가져가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재명 지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네. 보통 이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해서 민간이 그 리스크를 감수했다면 민간이 가져가는 건 당연하겠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특히 이제 대장동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A 블록하고 이제 A 지역하고 B 지역이 있는데 A는 공공주택, B는 사실 이제 그 빌라나 연립주택 쪽인데 그 중에서 A1, A2, A11, 그다음에 A12 이 네 가지 블록을 사실 이제 화천대유가 이제 수의계약 형식으로 받아갔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특히 A9구역하고 A10구역은 네. 원래는 국민 임대주택 부지로 만들어 넣었던 그렇죠.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에 상당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고가를 유지하면서 유찰이 10회나 되면서 가격이 많이 다운됐고 네. 실제로 이제 임대 사업 같은 경우는 수익성이 크지 않아서 많은 업자들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서 유찰이 상당히 됐거든요. 결국은 민간이 참여해서 개발을 해서 그 이익을 환수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나중에 물론 이제 뭐 은수미 성남시장으로 바뀐 뒤에 그것이 LH에 매각되기는 했지만 네. 결국은 그 당시 원주민들로부터 헐값에 토지 수용권을 이용을 해가지고 확보를 해서 결국은 땅을 매각해서 얻은 이익이 무려 한 1,800억 가까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과연 자기가 얘기하고 있는 5,500억 상당액이 정말 개발 이익을 환수해서 된 것이냐 아니면 그냥 단지 헐값에 수용한 것을 어떤 이제 사업에 처음에 공공 임대로 하던 것을 공공 분양으로 전환을 하면서 그것을 LH에 매각을 하면서 발생하게 된 이익을 가지고 사실 이제 환수를 했다라고 네. 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정말로 공공 이익이 공공 환수가 이루어졌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날카로운 지적을 할 필요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요. 공공이 이익을 가져가는 것 자체가 무조건 선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개발 이익이 민간이 가져가면 악이고 공공이 가져가면 선은 이건 아니죠. 그런 건 왜냐하면 아니죠. 예. 결국은 공공 분양을 통해서
좀 저렴한 가격에 국민들에게 주택을 공급을 공급할 수 하면서 주거 환경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결국 원주민들의 어떤 토지를 헐값에 매수를 하면서 네. 그것을 팔아서 차익을 남겼다라고 하면 결국은 공공이 땅 장사한 것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좀 날카로운 질문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지금 국감이 진행이 되는 상황 속에서 계속 대장동 이슈가 전체를 흡수하고 있고 빨아들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앞서 드렸는데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도 대장동은 뭐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출석을 해서 발언을 했는데 좀 논란이 되는 답변들이 좀 몇 가지가 좀 있었어요. 대장동 개발 사업이 폭리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소회를 물어보니까 뭐 금융기관, 금융산업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본다라고 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도 본인의 주장을 좀 관철해 나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줘서 이를 두고 좀 논란이 일었는데 송 대표님 보시기에는 이 이동걸 회장의 발언이 좀 어떤 의미, 어떤 해석이 좀 가능하다 보십니까? 우선 이분이 경제학 공부를 굉장히 오래 하신 분이라 경제적인 그 관념이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그 문제점에 대해서 시스템적으로 보완을 해야 되는 문제지 그걸 가지고 오히려 뭐 이게 그런 굉장히 사례가 많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는 조금 부적절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만큼 이렇게 좀 안일하게 금융 관련돼서도 뭐 부패가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네. 사실 부동산이라는 게 지금 건설 업계 쪽이 조금 뭐랄까 굉장히 부패했다라고 보여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사실 개발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금융 쪽에서 버는 돈이 훨씬 더 큽니다. 건설 개발보다. 그만큼 금융 시스템 안에서 돈이 돌아가는 이런 문제점들을 있는데 그런 문제점들을 지적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오히려 옹호하는 그런 흔히 얘기들. 그리고 약간의 글쎄 뭐 국감장인데 좀 정치적인 그런 언어들이 좀 섞였다라는 게 문제가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아까 그 첫 번째 질문 중에서도 여러 가지 뭐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지 않나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그걸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이 전문가하고 비전문가들의 차이는 그 합법적인 선 안에서 뭐 최대한 수익을 끌어올리려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그 완전히 불법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좀 비전문가로 보여지거든요. 네네. 그런 문제점들을 지적을 하는데 그 안에서 기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금전적인 로비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되고 또 이재명 시장이 저도 지금까지는 행정적으로 굉장히 좀 해박하고 전문성이 높다라고 보여줬는데 어떻게 보면은 많은 주변의 참모들의 설계에 의해서 말을 잘하시는 분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뭐 확정 수익만 보장이 되면 나머지는 거의 뭐 방치하는 그런 수준으로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확정 수익에 대한 무책임과 관리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 싶고 또 초과이익 환수 같은 경우도 삭제가 아니라 뭐 추가하자는 그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 이것도 굉장히 논란이 될 만한 언어입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을 인지했는데도 뭐 이거에 대한 문제점 같은 것들을 지적 안 했다라는 게 좀 크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앞으로 기본주택에 대한 설계나 방향성 같은 걸 제시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런 일들로 인해서 특혜 개발 같은 게 계속 있지 않을까라는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지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앞으로의 그 설계들 안에서 대장동 같은 이런 개발이라든지 시행업자 또 약간의 자금 조달을 하는 그런 금융업계들이 같이 한 몸이 돼가지고 움직이는데 그 안에서도 산업은행에서 약간 옹호하는 그런 발언들을 한다라는 게 지금의 대장동의 문제점들을 더 키울 수 있는 오히려 이런 금융적인 시스템에 대해서도 또 거론이 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뭐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고 도둑질이 아니냐, 물론 1,000배가 넘는 수익을 얻은 것 자체가 도둑질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하니까 예단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명시를 하면서 좀 자신의 주장을 계속 좀 관철하고 그다음에 일방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이게 그냥 우발적으로 나온 답변은 아니라는 듯한 계속 발언들이 이어졌었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제 그분은 이제 금융 시스템과 관련해서 이렇게
흔하게 나올 수 있는 어떤 그런 케이스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전체적인 사업의 진행 상황을 보게 되면 흔하게 나올 수 있는 구도라고 보기는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일단 아까 말한 원주민들의 땅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그 시세 차익, 땅을 택지 매각하는 상황에서 시세 예. 차익이 사실 7천억 이상의 수익이 났다는 부분에서 이미 저는 거의 그 원주민 국민들의 재산을 갖다 강탈한 상황인데 네. 전체적인 사업 구도 자체가 이렇게 수익을 나게 된 것은 이런 또 택지로 인한 수익도 있고 그다음에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화천대유가 아까 4군데라고 했는데 5군데 아마 제가 그거로 해가지고 아마 계약을 해가지고 땅을 분양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지를. 네. 그래서 수의계약 해가지고 받은 걸로 하는데 그런 과정이라든지 인허가 과정에서라든지 그다음에 해당되는 지역을 갖다 그걸 토지 택지로 이제 전환시키는 부분에 있어 택지로 상환 그 종 상향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너무나 많은 어떤 그런 역할들을 해서 이제 공공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했죠. 그런데 사실 여기에 사업의 시행자는 성남의 뜰이죠. 근데 여기에 그렇죠. 시행자는 성남의 뜰이고 거기에 이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실은 전체 지분의 50% 플러스 한 주를 가지고 있는데 그 밖에 실질적인 그 이익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그런 지분과 상관없이 민간이 더 가져갈 수 있는 쪽으로 내부적인 어떤 계약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가져가는 쪽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예. 이러한 부분들이 그 당시에 또 여러 가지 개발업자들이 여기에 서로 들어오려고 많이 이제 했던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본다면은 이게 사실은 뭐 땅 짓고 헤엄치기에 가까운 그러한 사업 구도였다. 이게서 이제 공공이란 미명하에서 전체적으로 작업들을 해 나가면서 예. 그 금융과 관련해서 오죽하면 그 사람 금융 쪽에서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려고 콘소시엄을 이루가 투자를 하려고 했던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정보도 독점을 하고 또 성남시에서 지나친 어떤 행정 부분에 대한 저는 행정 처리 과정에서 좀 권한 남용들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런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오죽하면 경실련에서 이게 전체적인 사업의 수익 자체가 1조 8천억 그러니까 1조 8천억이라는 수익이 사실은 진짜 사업 구도로 보면 대단히 성공했던 현장이다, 성공을 거둔 현장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네. 이러한 거대 수익이 한꺼번에 한 곳에서 생겨나도록 사실은 안 했어야 되는 거죠. 골고루 그게 사업 과정 속에서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적절하게 자기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구성되는 게 가장 좋은데 그 과정에서 금융 시스템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쪽에 있어서 전문성이 많이 가미된 용어들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도 뭐 경기지사 같은 경우에도 뭐 기부 체납은 이게 뭐 당군 일의 뭐 최대 환수다 이러는데 기부 체납은 예를 들어 이런 사업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과연 또 이익 환수로 우리가 산정할 수 있냐 등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국민들이 되게 혼란스러울 수 있는 그런 용어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또 금융 쪽의 전문가분도 나와서 저렇게 가벼이 이런 어떤 사업 구조나 이런 것들이 흔히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국감이라는 자리, 국민들이 모두 다 지켜보고 있는 자리에서 언급하시는 것은 저는 조금 과하지 않았나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그 두 박사님 말씀에 짧게 좀 첨언드리고 싶은 네. 부분이 있는데 지금 작년 말에 부동산 개발업자가 전국 등록 사업자 수가 6만 3천 개입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행 사업 자업을 하면 그 중에 극히 일부분만 성공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죠. 부동산 시행 사업을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사업이라고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 그 리스크를 테이킹한 대가로 이득을 취득하는 거는 시장 논리상 사실 당연합니다. 그것이 불법이 아니라고 네네. 하면 그 위험을 감수하는 대가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코인을 투자를 하거나 주식을 투자했는데 그것이 뭐 갑자기 뭐몇배 떴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폭리라고 얘기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부동산 시행 사업은 크게 3대 리스크가 있어요. 지주 작업, 인허가 작업, 분양 3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원칙이 적어도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는 적용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원래는 이게 공공으로 추진하던 것을 민간 참여로 바꿨기 때문에 그렇죠. 이미 토지 수용권을 통해서 지주 작업은 수월하게 확보를 한 상태고 성남시에서 공공개발로 추진하던 사업을 민간을 참여시켰는데 자기들이 인허가를 거부할 리는 없겠죠. 네. 그래서 지주 작업하고 인허가 문제는 이미 벌써 해결이 된 상태입니다. 물론 예. 그리고 2015년 당시는 지금같이 부동산 시장이 활장은 아니었지만 불장은 아니었지만
사실 첫 번째, 두 번째 앞부 그 인허가 문제하고 지주 작업 문제가 해결이 되면서 설사 분양이 일부 미분양이 난다고 하더라도 예. 상당수 그 리스크는 감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개발업자의 일반적 견해였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A 지역에서 특히 이제 A1, A2, A11, A12 이 네 가지를 하천대유가 이제 뭐 사실상 수익의 형식으로 받았고 물론 또 이제 그 빌라나 이제 연립주택을 짓는 B구역도 있기는 네. 하지만 이제 A구역 전제로 해서 네 군데라고 네.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이때 하천대유가 받은 그 블럭 말고 나머지 블럭에서는 평균 경쟁률이 100대 1이었고 그 최고 경쟁률은 180대 1이 넘었습니다. 그건 뭘 뜻합니까? 아 이거 매수 그 지주 작업만 그러니까 토지만 수익 그러니까 입찰이 당첨이 돼서 매수가 되면 대박이 난다라는 인식이 그렇죠. 있었거든요. 기대감이 있었던 근데 거네요. 이것이 단적으로 어디서 증명이 되냐면 김영수 전 특검하고 각상도 의원이 그 인터뷰를 한 것을 보면 자기 자녀들에게 화천대유 입사를 권유를 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통상 자녀가 부동산 시행 회사에 들어가려고 하면 말립니다. 거기 왜 들어가려고 하냐? 그 거의 대부분 망하고 몇 개 성공하는데 거기 왜 젊은 시절을 너가 거기 들어가서 젊음을 바치려고 하느냐 해서 대부분 부분들이 반대를 해요. 사실 저도 제 자식이 들어간다고 하면 반대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이 자기 자녀들한테 거기 하천대유 한번 들어가 봐라고 얘기한 것은 네. 이미 거기는 리스크가 없다. 사업이 정리가 어느 정도 성공할 사업이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녀들한테도 입사를 권유를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원칙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는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으로 바뀐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소위 개발 사업에서 폭리를 취할 수 있다라는 그 발언은 네. 적어도 대장동 사업에서는 적절하지 적용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지금 말씀을 주신 것처럼 뭐 의혹도 많고 논란도 많은 상황인데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들은 뭐 가능성이나 의혹 측면에서 지적을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리고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또 국정감사를 받았는데 최근에 서울시에서 또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 반값 아파트입니다. 그 SH 사장으로 내정된 인물이 있죠. 김원동 전 경실련 전 본부장인데 뭐 반값 아파트 만들겠다. 서울에 3억짜리 30평대 아파트를 짓겠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주목을 받는데 글쎄요. 서울 3억 아파트 30평짜리 아파트 나오면 뭐 참 좋겠죠. 근데 최근 상황에서는 글쎄요. 좀 갸우뚱하게 만드는 지점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 의지에 따라 좀 다르다라고는 보여지는데 근데 뭐 사실 그것을 현실적인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 여러 대안 중에 하나 정도가 되는 거지. 그 현실성으로 봤을 때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이런 것들이 사실 그 토지라는 게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또 활용해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럼요. 뭐 그린벨트만이 뭐 그런 건 아니고 네. 도시만에서도 어떤 부지가 뭐 부가가치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부지라면은 꼭 주택으로만 개발을 해야 되냐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또 타워팰리스라 같은 뭐 주택을 짓는다는 뭐 그런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근데 타워팰리스라는 게 아파트가 좋아서 라기보다도 그게 소득 수준을 갖춘 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타워팰리스라는 게 부각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의 성처럼 만들어져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3억짜리 아파트가 타워팰리스로 짓는다고 해도 거기에 뭐 소득 계층이라든지 뭐 여러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런 뭐 이미지가 부각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굉장히 강남권에 싼 아파트가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또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토지 임대부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서 나중에 매각 시에는 환매 조건부라는 그 조건을 달 거로 지금 나와 있더라고요. 예. 그렇게 된다라면은 내 집 마련에 대한 그 목적이라는 게 뭐 주된 목적이라는 게 뭐 주거 안정도 있겠지만 자산 증식이라는 것도 좀 있잖아요. 같이 예. 섞여 있을 수 네, 있죠. 근데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은 매달 내는 임대부 방식이기 때문에 월세처럼 나가는 임대료가 미래에 있는 그 수익을 당겨다가 계속 지불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선호도가 있을까라고 봤을 때는 뭐 물론 그럴 거예요. 지금 주택 가격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3억이라는 주택이 나와서 저렴하게 된다라면 관심도는 높을 거라고는 보여집니다. 예. 근데 그 강남 안에서 뭐 꽤 요지의 자리들을 거론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런
자리에서 오히려 더 좁은 정도의 그 뭐랄까 구역이 나눠진다고 해야 될까요? 좀 더 강남 안에서 더 부자 지역이 부각이 되고 오히려 토지 임대부 자리는 강남에서 약간 배제되는 그 섹터가 더 좁아진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걸 아마 인식을 하고 있는 발언이 아마 그 공공주택으로 인해 도시가 슬럼화된다는 선입견을 깨겠다 이 발언이 아마 지금 대표님 말씀 주신 그 부분과 좀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거기서 드는데요. 언급을 하신 게 뭐 뉴욕하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토지 임대부 방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가장 부의 도시 중에 하나가 뉴욕하고 싱가포르인데 그렇죠. 거기도 자산 격차가 심한 곳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상징성을 가지고 어떤 그 부의 도시에도 그런 토지 임대부 방식으로 들어간다라고는 하지만 결국은 그게 부의 자산 격차를 줄이거나 이런 거에서는 좀 한계가 있다. 그리고 나중에 미래에 그 세대들의 주택 공급에 대해서도 뭐 향후에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서 또 다시 정비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안에서도 지금 뭐 용산을 비롯해서 서대문 같은 경우도 다시 개발하는데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해야 되는 거라고는 좀 보여집니다. 예. 네. 지금 어쨌든 분양가 3억 네.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면 제가 좀 걱정되는 건 네. 로또 아파트처럼 돼서 네. 또 분양가는 3억인데 나중에 지어지고 분양되고 나면 집값이 뭐 아주 빠르게 또 강남의 네, 어떤 네. 시세와 맞춰서 또 흘러가면 또 그거를 그냥 이렇게 반값 아파트로만 봐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좀 들고 여러 가지 좀 걱정이 좀 그렇습니다. 되거든요. 제가 지금 방금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네,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만의 걱정인지. 예. 네. 일단 이제 그 전에 잠깐 그 지금 우리가 대장지구를 갖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꼭 드리고 싶은 네. 게 그 아마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야기에 답변하는 중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난 거는 그 당시 아까 말씀하신 2015년 때가 별로 이렇게 경기 상황이 안 좋을 때인데 이게 이제 뒤에 그 상당히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서 그래서 수익이 많이 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해당되는 대장지구는 지리적으로 보면은 처음에는 굉장히 외진 곳입니다. 네. 외진 곳이고 지금도 이렇게 전원주택이 많이 있는 그런 곳인데 거기에 사실은 대장지구가 의미가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개발될 때 개발과 함께 서판교 터널 지금 다 완성이 되어 있는데 그렇죠. 뚫어놨죠. 네, 그 부분이 그 당시로서 처음에 개발할 때는 뚫릴 거라고 예정이 다 돼 있고 공사가 착공할 준비가 다 돼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전체적인 대장지구를 갖다 값어치를 올리는데 상당히 기여했다. 그래서 단순히 부동산 가격이 많이 시장이 올라가고 활기가 떴기 때문에 어떤 이런 수익이 커졌다는 그 논리는 사실 조금은 사실 보면 맞지 조금 않을 수 지나친 있다. 그런 네. 어떤 과장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 지금 이 반값 아파트 같은 경우에 있어서 지금 정치권에서도 이번 대선 공약 중에도 일부 후보들은 이런 것을 갖다 천명하고 있습니다. 예. 역대 많은 대선 과정에서도 그렇고 우리 과거를 되리켜 본다면은 그 고 정주영 그 현대 회장이 대통령 후보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이제 반값 아파트라는 말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분이 아마 공식적으로 썼었던 것 같고 현재 그 홍준표 후보도 아마 서울시장 그때 후보인가요? 하여튼 그때 나왔을 때도 반값 아파트라는 이야기 들어가서 단골로 쓰고 많은 정치인들이 단골로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반값 아파트는 가격이 현재와 같이 택지비가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 들고 실질적인 의미, 즉 분양받았는데 조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듯이 분양받을 때 주변의 시세대로 분양을 된 것처럼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니까 조금 저렴하게 분양받았는데 이어서 시장에 되게 화랑세로 인해 가지고 짧은 시간 내에 2배, 3배의 가격이 올랐을 때 결과적으로 한 2, 3년 뒤에 돌이켜 본다면 반값 아파트와 같지 않느냐. 딱 이해가 되는 것이요. 지금 이제 대장지구와 함께 위례지구도 약간의 언급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위례지구 같은 경우에 그 당시에 분양이 굉장히 저조한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네. 분양이 이루어졌고요. 그 당시에 33평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85제곱미터의 네. 경우에 분양가가 6억이 채 안 됐습니다. 6억이 안 그런데 됐어요. 그런데 위례 중심부에 있는 아파트의 그 가격이 현재 시세가 18억 원을 지금 넘나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약 3배에 가까운 그러네요. 그런 상승률을 가격이 보여주고 오르는 있거든요. 상황이네요. 그렇게 본다면 그때 분양받는 경쟁률도 요즘 뭐 100대 1 이야기 하는데요. 그때 경쟁률이 10대 1 미만이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상당 부분 그때 과감하게 들어가셨던 분들은 그때 분위기는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분양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해서 2013년도인가요? 그때는 세제 혜택까지 주겠다는 이야기까지 그때 제도적으로 보장이 됐었는데 그런 점을 감안할 때 저는 일단 반값 아파트는 분양할 때 시세 대비 반값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건축비와 택지비를 감안할 때 예. 불가능하다. 정치적인 수사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요즘은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것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 임대부를 한다든지 네. 또 그런 경우에 또 환매 조건부를 갖다 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수익이 날 경우에 대부분 또 공공에서 하는 경우에는 수익 공유형으로 해서 반반씩 나누자. 나눠가는, 예, 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회적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 요즘 나오는 것은 뭐냐. 분양가의 상당 부분을 절반에 가까운 부분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해서 대출을 해주겠다. 장기 무이자 대출에 가까운 뭐 30년 대출로 이렇게 네. 해준다면 결과적으로 초장기 모기지. 구입하는 비용 자체가 절반의 부담으로서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른바 반값 아파트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조금 반값 포장을 하는 아파트가 거네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분양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토지 임대부가 가지고 있는 택지는 확보하지 못한다는 그런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의 반값 아파트로의 상품으로 브랜드화하기 위해서 지금 대출 제도와 연계시키는 그런 쪽으로 흐름이 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 결국은 반값 아파트는 현실에 존재하기는 힘들다. 네. 나중에 시세 상승은 충분히 그 반값 아파트로 만들어주는 그 착시 효과를 갖다가 결코 우리 시청자분들은 잊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지금 뭐 반값 아파트 과연 뭐 실현되면 참 좋겠는데 실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 것 같다는 걱정이 좀 되는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추진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가장 궁금한 것 중 하나가 서울 집값이죠. 서울 집값이 또 전국 집값과 연동되면서 같이 오르고 내리고 이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서울 집값 아파트가 좀 상승세가 주춤한 모습을 보이니까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7월 말에 얘기했던 고점론이 현실화되는 것이냐를 두고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뭐 설왕설래가 좀 오가는 상황인데 글쎄요 하락 신호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잠시 주춤한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좀 아무래도 시장을 계속 보셨던 분이니까 그래도 네. 보셨을 때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도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락 신호가 시작됐다라고 네. 보기에는 아직 섣부르고요. 아직은 섣부르다. 예, 지금 이제 주택 시장을 보면 이제 가격이 뭐 최근 실거래가가 얼마인지 이것도 중요하지만 거래량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럼요. 그런데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줄었다는 거는 이제 사실상 뭐 수요나 공급에 대한 어떤 절대적인 수치가 줄었다라기보다는 예. 사실 지금 이제 정부가 수요 억제 정책에서 공급 확대 정책으로 선회를 했지만 네. 아직까지 적어도 수요와 관련된 간접적인 어떤 장치에 있어서는 여전히 규제 정책을 쓰고 있거든요. 네. 그게 대표적으로 뭐 대출 총량제를 통한 어떤 대출의 규제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격 안정은 결국 공급 확대와 수요의 감소 뭐 이것이 맞물리거나 한쪽 축이 작용을 했을 때 형성이 되는 것인데 그런데 최근에 거래량이 줄어드는 부분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수요의 감소 쪽 원인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 수요의 감소가 정말 내 집 마련에 대한 어떤 실수요 내지는 투자 수요가 줄어들어서 된 거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왜냐하면 대부분의 국민들이 적어도 내가 살 집 하나는 확보를 해야 되고 특히 최근에 미국에서는 뭐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논의가 나올 정도로 네.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그건 역으로 얘기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열심히 벌어가지고 은행에 예금으로 저금해 놔봐야 나중에 그것이 반토막 또는 3분의 1토막 난다. 그런 불안이 있기 때문에 실수요 목적의 어떤 주거에 대한 수요도 있지만 사실 이제 실물 자산으로서 나의 어떤 재산을 형태를 가지고 있겠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그게 있어요. 그런데 그렇죠. 우려가 반영이 그 됐다. 수요가 감소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 최근에 대출 제한 때문입니다. 예. 저도 사실 뭐 어제 은행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마이너스 통장 만기됐는데 한도가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이런 연락을 받았긴 했는데 3분의 1로 줄어든다고요? 예. 그럼 또 방송 저도 전날 받았습니다. 받으셨어요? 네, 방송 전날이라서 참 이게 또 우연인데 좋지 않은 소식을 예. 좀 전해드리게 그래서 되네요. 지금 네. 사실 이게 주택 소유에 대한 수요는 사실 진정한 수요는 있는데 내심의 수요는 있는데 네. 이걸 사실 대출 규제라는 것으로 일종의 비유를 하자면 활화산 위에 바위를 얹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용암이 분출을 하려다가 그 바위에 막혀서 분출하지 못하는데 지금 그
용암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임대 시장으로 흘러가고 있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저번 방송 때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 시장과 임대 시장은 보완제가 아니라 대체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한쪽이 불안하면 상대 쪽도 영향을 줘서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공급이 확대되면서 어느 정도 굳이 지금 안 사더라도 집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살 수 있다. 사실 이런 기대 심리가 형성이 되어야 그때서 비로소 하락이나 안정을 논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진 않네요, 지금은. 일시적으로 대출을 강제로 틀어 막아가지고 뭐 소위 이제 뭐 돈 나올 구멍을 막는 예, 거겠죠. 뭐 의학으로 치면 뭐 진통제나 어떻게 보면 지사제를 일시적으로 뭐 처방해가지고 뭐 어떤 현상을 통증만 막는 느끼는. 이런 쪽의 수요 억제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진정한 억제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수요 감소라기보다는 수요 차단에 더 가까운 것이라고 네.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이제 시중금리가 뭐 지금 하는 기준금리가 오르기는 했지만 네. 그 이전에 이미 주택 매수 자금에 대한 수요로 시중금리가 상당히 올라와 있는데 시중금리가 오른다라는 거는 결국 유동성이 어느 정도 환수가 된다라는 그렇겠죠. 거거든요. 이자를 내야 되니까. 예, 그게 만약에 장기화되면 사실상 이제 뭐 어떤 화폐 가치의 사실 실질적인 하락 부분이 감소를 하면서 주택 가격이 장기적으로 좀 안정화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질문하신 것처럼 최근 한 달 넘게 어느 정도 거래량이 극도로 줄은 상태에서 가격이 약간 상승세가, 정체성을 네. 보인다는 것만 가지고는 소위 이제 하락의 신호로 보기는 어렵다. 아직까지 역부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말씀을 주신 것처럼 좀 역부족이다는 판단을 주셨는데 지금 지수들과 지표들을 좀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이 조금 둔화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또 시장의 뭐 선행지수라고 꼽히는 이 매수 우위 지수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들어서는 100 밑으로 떨어져서 민간에서는 그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는 이제 팔려는 사람이 많다라는 식으로 인식이 되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집값을 정점을 찍고 이제 내려가는 것인가? 그동안 정말 파죽지세로 올라왔던 집값 상승세가 꺾이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거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선 저희가 화천대유 얘기를 많이 해서 그런지 민간 수익에 대해서 점점 의심을 하는 것 같아요. 의구심이 든다.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 좀 관망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이게 적정한 가격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심하는 거네요. 그렇죠. 고민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집을 당장 사야겠다라는 것보다는 조금 더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 행동을 취하는 건데 그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판단 기준을 거래량을 가지고 어느 정도 분석을 해야 되는데 지역별로는 뭐 10건도 안 되는 거래들을 가지고 그 대표성을 가지고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또 최근 들어서는 뭐 자전거래에 대한 그 단속도 좀 강화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이후에 주춤되는 것들도 상당 부분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도 집값이 어느 정도 그게 안정세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은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대출에 대한 규제 등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수요 심리를 억제하고 수요 억제책이 있는 거거든요. 분명히 내재적으로는 주택을 더 사고 싶다라는 구매욕들은 충분히 있는 거라고는 보여져요. 근데 그 구매욕을 가지고 수요 억제책에다 거기에다가 시장에서 반영되는 그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심리적으로 지금 당장 집을 사야 되나? 이 가격이 시장 가격이 적정한 가격이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또 관망세로 가고 있는 거로 보여지고요. 또 거기에 일단 뭐 공급에 대한 대책 안들이 나오고 또 추가적으로 금리가 인상될 수 있다. 11월에는 또 인상될 수 있다라는 계속적인 전망들이라든지 뭐 이런 뭐 금융 제도나 뭐 수요 억제 그다음에 그 공급 대책들이 또 11월, 12월에 3기 신도시도 계속적으로 또 발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공급이 늘고 또 대출 금리가 오르고 한다라면은 좀 하락으로 갈 수 있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근데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이런 주택 가격을 좀 안정하게 조정하기 위해서 때로는 부양을 하고 때로는 억제를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변동성이 자꾸 생기는 건데 이런 문제들이 있지만 지금 저희가 주목을 하고 있는 건 서울인데 또 이거하고 반대로 아까 말씀하신 그 매수 심리가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지방권 같은 경우는 또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출에 대한 규제를 서울이나 뭐 고가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곳은 그 수요가 억제가 되고 있지만 지방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시장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뭐 가격이 오른다라는 기대감들은 형성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뭐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압박 수위라고 볼 수 있는 게 대출 규제일 그렇죠. 거예요. 주택 대출을 다 막고 일단 전세 대출은 일단 실수요자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유보를 하면서 좀 조이기를 풀어놓고 네, 있지만 네. 여전히 이제 바뀐 거는 대출 증액분에 대해서만 대출을 해주는 은행들이 그렇죠. 늘어나고 있어서 여전히 대출 문턱은 참 높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제 사실 대출 규제는 가계부채 부실화 부분을 막기 위한 정부의 그 의지라든지 예. 그런 입장은 확고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사실은 저 전세 시장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여론이 이제 악화되면서 네. 시중의 여론을 감안해서 다소 완화되거나 이제 유예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본다면 지금 시장의 흐름 자체에서 전세 시장 자체가 여전히 그 전세값이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들이고 아마 내년의 경우에 2022년의 경우에는 이제 2020년에 임대차 3법의 개정으로 인한 후유증, 즉 다시 갱신을 해야 되는 그런 쪽이 많이 나오면서 2년이 지나는 시점이겠네요. 그렇죠. 전세 시장은 향후에도 계속 강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은 지금 매매 시장이 어느 정도 고점에 대한 확인 과정이다 뭐 등등 언급이 있기는 하지만 네. 대출 억제로 인해서 실수요자 중심의 어떤 시장에 대한 영향력은 다소 있는 것으로 있다 이렇게 네. 보일 수 있는데요. 강북의 경우에 노원구 같은 경우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가격이 약세 조짐이 조금 나타나고 있기는 합니다. 네. 그러나 지금 강남의 경우에는 여전히 지금 가격이 강세와 신고가를 기록하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사실 하나의 흐름으로 지금 단정하기는 어렵고요. 월별 단위로 어떤 주택 가격의 흐름을 지켜본다면은 지금 9월 기준으로 볼 때는 예. 여전히 서울의 경우에도 과거에 있어서 상승 기조를 유지하던 그런 시점에 상승폭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현재 조금 이제 시장에서도 여러 가지 현금 흐름 부분에 있어서는 지친 부분들이 있고요. 여전히 또 양도세나 거래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부담들이 있고 또 거래 비용에 대한 그런 부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시장을 지금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충분히 시장에서 문제 해결책이라고 볼 수 있는 정부의 공급에 대한 현실적인 공급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결과들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난 뒤에 우리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지금은 연말에 부동산 시장을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다소 이르다. 지금 현재는 이르다. 네. 앞서 변호사님 말씀을 좀 주시긴 했지만 지금 대출 금리가 뭐 시중 대출 계속 금리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기준금리도 앞으로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고 최근에 또 뭐 조사 결과들을 보면 이 고정금리보다 변동금리 비중이 더 커서 앞으로 이자 부담이 더 커질 거라는 얘기들은 계속 쏟아지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대출은 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에 어쨌든 뭐 악영향이라고 봐야 될까요? 가격 상승을 좀 누를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또 주택시장 안정을 뭐 억지로라도 가져올 것이다라는 전망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뭐 단순하게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예. 일단 장기 관점에서 제가 결론 위주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준금리가 0.5에서 0.75%로 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전에도 이미 자금에 대한 수요로 시중금리는 상승 압박에 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5% 정도로 최근에 이제 주담대 금리가 올랐는데 사실 주담대 금리가 올랐을 때 1차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임대 시장의 불안입니다. 왜냐하면요. 월세는 최소한 주담대 원리금 이상의 수준으로 받으려고 임대인이 할 것이고 그렇겠죠. 또 만약에 전세 같은 경우는 갭 투자자로서의 임대인 같은 경우는 그거 대출금을 상환을 해야 사실 이제 납부하는 이자나 원리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전세금을 올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전세나 월세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것을 버티지 못해서 사실 이제 또 뭐 이사를 가야 되는 네.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이미 알다시피 임대차 3법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이중 가격이 형성되어 있고 또 새롭게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물론 정부에서 지금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대출 규제 제한을 풀어준다고 하지만 내년에도 이어질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확실하지 않죠. 모르죠. 그러다 예. 보니까 가장 지금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임차인이에요. 무주택 임차인. 오갈 데 없는. 그렇죠. 또 그리고 저번에도 제가 일관되게 말씀드린 게 공급 확대 정책은 반드시 임대 시장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임대 시장과 주택 시장은 일종의 이제 대체제 관계에 있다고 예.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임대 시장이 불안하면 결과적으로 주택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은 너무나 명약관화한 일이고 또 더군다나 금리가 높거나 어떤 대출 제한 규제로 인해서 시장에 대한 그 금융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낮으면 네. 결국은 반드시 발생하는 게 뭡니까? 대출을 받지 않더라도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고액 자산가들과의 일반 이제 현금 중저가 부자들. 아파트 사이에 어떤
자산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고 그것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뭡니까? 이번에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였음에도 불구하고 분양 아파트 가격은 무려 뭐 시세 차익이 40억이 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부동산 가격 상승 원인이 크게 정부의 수요 억제 정책 실패와 과잉 유동성인데 금리 상승은 유동성을 어느 정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택 가격 안정에는 도움이 돼요. 그런데 일단 지금 같이 일시적인 단기 관점에서는 임대 시장에 상당한 혼란이 발생할 것이 보여지고요. 네. 그 결과로 인해서 주택 시장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정말 일관된 정책으로서 유동성을 줄인다는 측면에서는 주택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잘 아시다시피 대선이 코앞에 있는데 네. 정치권에서 금리 올려가지고 경제에 타격을 주는 일은 또 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세 분 말씀 들어보니까 4분기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두성규 선임연구위원, 정동근 변호사, 송승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이슈앤직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